안녕하세요. TV책방 북소리 진양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창현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프로그램인데요. 윤식당이라는 시즌제 네.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배우 윤여정 씨랑 네. 이서진 씨가 나와가지고 네. 식당 하는데 한국이 아니라 무슨 발리섬 맞아요. 또는 뭐 스페인의 어떤 마을 이렇게 하니까 나도 나중에 한번 식당 한번 차려봐도 될까 생각했는데 네. 이런 생각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 하시는 것 같고요. 저도 보면서 야 저렇게만 할 수 있다면 진짜 하고 싶다. 그런데 요즘 이렇게 경고한다면서요. 네. 저 프로그램 보고 식당 하실 생각 하지 마십시오. 뭐 그러는데요. 근데 네. 진짜로 실제로 식당을 경영하는 문제는 TV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그렇죠. 녹록한 문제가 아닌 게 또 현실이죠. 네, 예. 자영업자가 돼서 사장님을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최근에 청와대에서 그 자영업 비서관을 신설한다고 하고 또 자영업자들을 어떻게 좀 제대로 대접해 드릴까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서울페이 얘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풀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만큼 자영업자의 수가 많은 나라도 없다고 합니다. 네. 아마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자영업자들이 힘든 진짜 이유가 뭔지 창업에 앞서서 꼭 한번 짚어봐야 할 골목 상권의 비밀을 파헤친 책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어떤 책이고 어떤 저자가 쓰셨는지 먼저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문을 열기 무섭게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최근 크게 늘면서 올해는 폐업하는 자영업자만 100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네, TV책방 북소리 오늘의 주인공이십니다. 골목의 전쟁을 쓴 김영준 작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김영준이라는 이름보다는 김바비? 네. 네, 바비 인형 닮으셔서 김바비인가요? 아우, 굉장히 훈남이신데요. 경제 분야 인기 블로거이십니다. 책 제목이 골목의 전쟁이고요. 부제가 소비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는가입니다. 어떤 계기로 이 골목 상권 그리고 자영업자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시는지 첫 번째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루 동안 생활하면서 사실 의식을 못해서 그렇지 사실 자영업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접하고 살지 않습니까? 네. 아침에 일어나서 다음부터 이렇게 출근하시다가 이제 편의점을 들르거나 하고 또 점심 때는 또 점심 식사한다고 하면 식당에 찾아가고 그렇죠. 저녁 때는 또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제 회사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술을 마시고 뭐 이런 활동을 하는데 그런 활동을 하면서 접하는 것들이 다 자영업이라는 거죠. 어느 순간 이제 궁금한 것이 있는 겁니다. 저기 어느 똑같은 업종, 똑같은 것을 파는 가게라도 비슷한 입지인데 왜 이쪽은 잘 되고 저쪽은 또 잘 안 될까? 그리고 또 다른 예로 어느 순간에 보면은 또 어떤 아이템들이 막 유행해서 가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그게 또 갑자기 사라집니다. 저는 이제 그게 궁금해서 이제 거기서 의문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찾고자 이제 제 블로그에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좀 쓰다 보니 이제 출판사에서 제안이 오게 돼서 그렇게 책을 쓰게 된 거였죠. 반응이 그렇게 폭발적이었다면서요? 그만큼 이제 그런 정보들이 필요했던 분들이 많으셨다는 얘기잖아요. 예, 뭐 그런 정보도 있지만 사실 제가 보는 관점은 일반적으로 이제 보는 관점하고 좀 다른 거죠. 보통 자영업에 관한 책이라면은 이제 보통 내는 분들이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원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자기의 이제 창업 수기 같은 것을 정해서 낸 책이거나 창업 컨설턴트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 경우에는 아직 좀 다른 관점에서 이제 본 책이었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좀 신선해하지 않았나 싶네요. 네. 네. 책을 낸 다음에 유명 블로거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유명 블로거가 책을 내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후자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규모가 어떻습니까?
이게 통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일단 통계청 기준으로는 현재 자영업자는 약 550만 명 정도로 이제 추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가 2,500만 명 정도니까 그 중에 550만이면 거의 이제 20%를 조금 넘는 수준이죠. 실제로 그래서 임금 근로자가 이제 월급을 받는 임금 근로자 약 2천만 명을 감안하면은 550만은 사실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지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해외 국가하고 네. 많이 비교할 때 대표적으로 드는 게 OECD 평균인데요. 네. OECD 평균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약 12% 정도입니다. 네. 전체 경제활동 인구에서 자영업자 차지한 비중이 12%인데 우리나라는 현재 22%, 약 22%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사실 꽤 많은 편이죠. 상당히 높은 거 아니에요?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나마 이제 옆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낮습니다. 자영업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경제 구조가 이렇게 탄탄한 국가일수록 자영업자의 수가 좀 낮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모든 국가들이 이제 비슷한 코스를 겪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화 이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자영업자로 이제 살고 있다가 산업이 발전하고 그만큼 기업이 늘어나고 임금직 일자리가 늘어날수록 점점 그 비중이 하락하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우리나라도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당장 2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이제 27% 정도였는데 지금 이제 22%니까 굉장히 많이 낮아져가는 과정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히 높은 게 좋고 낮은 게 뭐 나쁘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은 사실 자영업자의 비중은 저는 낮은 게 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 하는 얘기가 일자리의 양질의 일자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자영업자라는 일자리는 전체적으로 볼 때 양질이라 볼 수는 없거든요. 자영업자는 일반적으로는 임금 근로자들보다 훨씬 더 좀 더 길게 일하는 경향이 있고 오히려 네.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는 이제 하루 근로 시간이 11시간 정도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이제 쉬는 날은 이제 3일 정도밖에 되진 않고요. 평균적으로요. 그런데 비해서 이제 임금 소득은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 그만큼 이제 그 변동성을 더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임금 근로자보다는 사실 좋은 일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더 탄탄한 사회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업들과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사회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사업에 매달려가지고 불안한 상황을 겪고 있는 상태는 사실 좋은 상태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는 이런 분들이다 라고 좀 얘기할 수 있는 통계치 같은 게 있습니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50대입니다. 50대. 근데 이제 자영업자로 이제 진입하는 사람들의 연령대를 보면은 30대 혹은 40대가 비슷하게 해서 가장 많은 편입니다. 이거는 경제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요. 그리고 벌어간 소득은 어떻게 되느냐. 뭐 많은 경우에는 연간 4,6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거두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자영업자가 이렇게 많아지는 게 이제 일자리 문제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책에서도 그렇게 언급을 하셨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자영업 문제를 얘기할 때는 항상 나오는 얘기가 IMF지 않습니까? 네. 98년 이제 외환 위기 때 많은 사람들이 해고를 당해서 자영업자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사실 절반의 사실이긴 합니다. 실제로 총 자영업자 수준은 많이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 시기에요. 그 시기부터 98년 이후부터 해서 2000년대 중반까지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직장 생활을 더 이어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회사를 나왔지만은 아직까지 뭐 장성하지 못하는 이제 키워야 될 자식이 있고 아직까지 살아야 될 기간은 길기 때문에 소득을 이제 앞으로 거둘 소득을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벌어놓은 거를 통해 가지고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걸로 자본을 이제 잘 굴려서 자본 소득을 거둬야 되는데 일자리는 사실 굉장히 부족하죠. 특히나 퇴직한 40대, 50대 이상의 분들에게는요. 그렇다고 자본소득을 이제 거두기에는 좀 축적한 자본 자체가 많지는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에 진입하는 사람들을 보면 절반 정도가 임금 근로자거든요. 임금 근로자가 더 이상 내가 이 임금을 받을 수 없다, 임금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뛰어들었는데 결국 이제 자영업을 그만두고 싶어도 임금직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계속 거기서 폐업하더라도 다시 이제 자영업을 계속 반복하게 되게 됩니다. 결국 그런 점에서 이제 자영업 문제는 일자리 문제로 볼 수 있는 거죠. 참. 그 일자리가 없어서 스스로 자영업을 만들고 그런데 네네. 거기는 고용 조건도 나쁘고 실질적으로 수익도 좀 별로 변변치 않다 보니까 이중고를 겪게 되는데요. 사실은 소비자들과의 관계도 또 재밌는 것 같아요. 소비자들이 다들 뭐 인터넷 검색해서 싼 가격만 찾고 해서 뭐 착한 가격, 착한 가게 이런 얘기만 하니까 사실 정당한 가격을 좀 제시하고 그렇게 팔아야지 수익이 보장되는데 이중고, 삼중고를 겪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맞긴 합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싼 게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게 되죠. 근데 싼 제품과 싼 서비스를 그냥 그 정도만 받아들이면 되겠는데 착한 가격, 착한 가게란 단어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자영업자들, 생산자들한테 가격의 저가를 강요하는 것은 그만큼 서비스나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그게 생산자들한테 압력이 되면서 생산자들 입장에서는 품질을 이제 희생하는 방향 쪽으로 이제 나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결국에는 시장 자체가 전부 다 저가 시장밖에 남지 않고 저품질 시장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착한 소비, 뭐 착한 가격이라는 게 참 의미는 좋은데 그게 이제 왜곡돼서 사용하다 맞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시장 자체를 왜곡시키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조금 제가 이제 스스로를 변명하자면 네. 최근에 이제 가성비란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네. 가격 대비 좋은 네, 양질의 제품을 우리가 선택하겠다. 조금 저희도 이제 제대로 선택할 수 있는 현명한 소비를 하겠다 쪽으로 바뀌는 것 같아서. 사실 우리가 가성비를 얘기할 때 정말로 이 품질을 따졌는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음식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가성비 괜찮은 집이라 하면 보통 양이 많은 집이었거든요. 근데 양과 품질은 다른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보통 이제 경제학적인 표현으로 이제 레몬 마켓이랍니다. 사람들이 저가만 찾고 품질은 고려치 않다 보니까 시장에는 이제 좋은 품질의 좋은 상품을 공급하던 공급자들은 나가 떨어지고 저가와 저품질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생산자도 피해를 입고 소비자들도 돈은 돈내로 내면서 좋은 서비스는 못 누리는 네.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네. 저는 이제 책을 받아서 읽으면서 보니까 나이 든 사람이 사업하면 왜 더 망할까라고 이제 하단에 쓰여 있어요. 그리고 40대, 50대 어떤 임금 노동자의 그 사회 활동을 하다가 결국 이제 다른 자영업을 선택해야 되는 분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책의 일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이가 들어 뒤늦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잘 되는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유는 간단하다. 나이 많고 결제권이 높은 사람일수록 취향이 빈곤하고 트렌드를 읽는 안목이 좀 뒤처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들의 상당수는 돈을 쓸 줄 모른다. 상황이 이런데도 그들은 자기 과신이 넘친다. 이는 과거 기업에서 승승장구하던 사람일수록 더하다. 커리어에서 쌓았던 승리의 경험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도 잘할 수 있을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기업 시스템의 백업을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한다면 승률은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실 경쟁이 덜 치열한 방향으로 가거나 차별화를 시도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뒤늦게 이렇게 자영업에 뛰어드시는 분들의 경우는 사실 일단 시장의 트렌드에서 사실 좀 괴리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에서 주로 돈을 쓰는 사람들이 무엇에 돈을 쓰고 무엇 때문에 돈을 쓰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것만 하면 될 거야, 이거 하면 괜찮을 거야 라는 낙관적인 생각으로 뛰어들게 되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은 정말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제로 상당히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 준비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6개월 미만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의 비중이 약 70%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3개월도 준비 안 하시는 분들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요. 50%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들 치킨집 하시고 그러시나 봐요. 네, 특정 잘 되는 집 이렇게. 예. 그렇게 잘 되는 집 이거 될 것 같다. 예. 이거 하면은 그냥 무난히 돈 벌 것 같다. 굉장히 낙관적으로 생각하는데 네. 그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한 분들이 여럿이 몰리다 보니까 시장이 포화돼서 그만큼 더 이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삶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요즘에 보면 네. 되는 집은 간판 가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영업 창업하고 나면 다 2, 3년 만에
망하고 또 바뀌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유행성 창업이 있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보면은 다 찜닭, 안동 찜닭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요즘에 뭐 치킨집 쫙 있고요. 또 커피집 쫙 돌고 이렇게 유행이 있다는 게 우리 사회의 단면이면서도 그만큼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일단 유행 창업이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여러 아이템들이 있었습니다. 찜닭이 있었고, 그다음에 벌집 아이스크림 같은 게 있었고, 그 이후에는 뭐 대만 카스테라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계속 유행을 타는 이유는 일단 소비자들의 이제 소비 취향 자체도 그렇게 폭넓지 않은 것도 있지만은 그렇게 유행하는 것들이 굉장히 진입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창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요. 진입하기 쉽기 때문에 그만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고요. 사람들이 거기다 몰리는 거 보고 이건 돈이 되겠다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이 가게를 열고 싶다 해서 몰려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가게들이 증가를 하면서 사람들에게는 좀 이제 가고 싶지 않은 가게가 돼요. 너무 많아지면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별로 찾고 싶지 않은 가게가 되거든요. 시장의 규모보다 시장에 정해져 있는 이제 최대 규모보다 그 이상의 그렇죠. 그 이상의 공급자들이 네. 들어가면 그만큼 포화가 되고 소비자들도 그렇죠. 거기에 질려서 나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책에 나온 한 예가 대만 카스테라예요. 네. 폭발적으로 막 확장하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근데 제가 알고 있었던 것은 이제 한 그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언론의 영향으로 없어진 걸로 알았거든요. 그렇게 보지 않으시더라고요. 책에서 예. 봤더니. 예. 이제 이런 유행하는 아이템들은 모두나 결말이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사이즈가 한정된 상황에서 일정 이제 규모 이상으로 이제 생산자들이 몰리면 포화가 되면서 그 시장이 무너져 내리는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현상이 대만 카스테라도 반복된 것뿐입니다. 다만 대만 카스테라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 방송 때문에 그 시기가 좀 더 앞당겨졌던 거죠. 대만 카스테라는 아이템이 이제 길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줄을 서고 이렇게 가게가 늘어가는 걸 보신 게 언제쯤이세요? 대부분의 경우는 2016년 하반기부터입니다. 근데 대만 카스테라는 아이템이 그 이전에는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단적인 예로 이제 제가 공정위 자료를 통해서 한번 이제 찾아봤는데 네. 대만 카스테라는 상호가 붙은 그런 브랜드가 2016년 상반기까지는 4개 브랜드밖에 안 됐어요. 근데 2016년 7월부터 2017년 2월까지 4개였던 브랜드가 16개로 증가를 합니다. 아, 짧은 기간에 네, 그게 4배가 늘었네요. 브랜드가 4개거든요. 점포수가 아니고요. 어떤 한 브랜드의 경우에는 11월 한 달 동안 점포를 80개를 오픈을 했어요. 하루에 2개 이상 오픈했다는 거는 다름없잖아요. 아, 브랜드가 4배를 확장을 했다는 거예요? 네, 브랜드가 4배를 확장한 그 기간에 한 브랜드의 경우는 한 달 만에 점포수를 80개를 오픈합니다. 이야. 그나마 그 하반기에 생겨났던 브랜드인데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막 꽃이 막 빨리 피면은 빨리 막 드는 것처럼 줄 수밖에 점포가 없습니다. 그렇게 막 빨리 이렇게 급속도로 늘어 팽창하면 급속도로 그럼 사라지게 된다는 말씀. 네. 그리고 이시네요. 30일 동안 그렇게 네. 80개를 오픈했다는 거는 점포를 오픈할 때 이렇게 제반 조건들을 다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이 시간 동안에 그냥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열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연 거지 입지나 뭐 상권이나 그런 조사를 하지 않고 사실상 하지 않고 그냥 오픈하는 것에 가깝죠. 이런 식으로 포화되니까 가게들은 급격하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른바 프랜차이즈라고 하잖아요. 무슨 뭐 카스테라니 뭐 이렇게 해갖고 하나의 본사가 있고 가맹점 형태로 되다 보면 본사는 손해보지 않고 그 책임과 사업의 실패를 대부분 다 가맹점이 떠안는 구조 뭐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최근에 논란인 이제 편의점 업계도 사실 네. 비슷한 구조긴 합니다. 네.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본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점포수를 많이 늘려야 할 이제 경제적 유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포수가 최대한 많이 점포수가 늘어나야 그만큼 규모의 경제가 갖춰지기 그렇죠. 때문에 뭐 물류 단가도 낮출 수 있고요. 그리고 수익 자체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개별 점포 입장에서는 최대한 경쟁을 좀 덜하는 게 최선이거든요. 최초에 늘려가는 구간에서는 서로 이익이 본사와 개별 점포의 이익이 상충되지 않지만은 일정 이상 넘어갈 경우에는 본사의 이익과 개별 점포의 이익이 상충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제 이런 현상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는데
뭐 그 중에 하나로 이제 뭐 사람들이 얘기한 게 출점 거리 제한, 출점 그렇죠. 제한을 하지만은 사실 그런 것보다도 본사 이 경제적 유인을 다른 방향으로 트는 게 이제 경제학적으로는 더 나은 방법인 거죠. 우리가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이제 사장님이라 하지만은 정말로 사장님인지는 사실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대부분의 굉장히 까다로운 프랜차이즈 본사의 요구 조건을 따르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그래도 이제 사장님이 본인이 직접 노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사장님 본인의 가족들까지 동원해가지고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거는 사장님이라 볼 수가 있냐? 사실상 프랜차이즈 본사와 계약 관계에 있는 계약 노동자, 그것도 관리를 하는 노동자의 형태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본사로 하여금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계약 관계에서 조금 더 책임을 지게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은 프랜차이즈 본사들도 확장을 조금 주저하지 않을까. 적정선에서 제한하지 않을까. 그렇게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법률적인 그 제한을 좀 근거를 확실하게 좀 만들어두는 게 좋겠네요. 보호할 수 있는 근거들을. 가맹점주가 되고자 하는 분들도 조금 더 이제 신중할 필요가 있고요. 본사도 신중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데 이런 양쪽 모두를 신중하게 하면 결국에는 비용적인 측면을 가장 이제 직접적인 비용적인 측면을 조금 구조를 조금 바꾸는 것이죠. 최근의 문제는 본사와 가맹점 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 건물주와의 관계 같아요. 이 가맹점들이 제대로 이익을 못 내는 게 높은 임대료 때문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서촌에 있었던 궁중족발 뭐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1,000만 원쯤 더 그 이른바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해서 문제가 벌어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임대료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나요? 우리나라 현재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그걸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보호하는 총 기간이 5년입니다. 그리고 그 5년 동안에는 현재 임대료를 5%로 제한하고 있고요. 연 임대료 상승을 5%로 제한하고 있고요. 이거는 달리 얘기하자면은 임대인들한테 건물주인 임대인들한테 5년만 참으란 얘기나 다름없었거든요. 해당 사건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이제 임대 계약을 맺은 지 7년이 되는 해였어요. 그러니까 5년이 사실 지났어요.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계약이 종료되면 사실 건물주는 임대인은 임대료를 전과는 상관없이 이제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협상할 수 있는 이제 여지를 가게 되는 무제한적인 자유를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원래 임차인이 이제 내고 있었던 임대료는 300만 원 정도였고 임대인이 새롭게 제한한 임대료는 1,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4배가 넘는 임대료를 제한했다고 이제 언론에서 많이 나왔는데 이게 사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죠. 왜냐면은 그건 결국에 임대인이 선택이니까요. 물론 그 사건이 법정에 가면서 이제 법정에서 감정 의뢰를 해서 나오는 임대료는 300만 원이었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거기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법상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니까요. 5년이 지났으니까 임대인은 마음껏 제시를 할 수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실 거기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은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게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죠. 그런 문제가 지금 현재 이제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5년 기간을 뭐 10년으로 늘리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그게 특별하게 서촌이라고 하는 어떤 최근에 젠트리피케이션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10년으로 늘리면 이 문제 좀 해결되는 겁니까? 지금 이미 예전부터 국회에서 임대차 갱신권 보호 기간을 10년 늘리자는 얘기는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이제 조금 더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뭐 저도 이렇게 기간이 늘어나는 건 자체는 긍정적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고려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제 10년으로 늘리자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해외의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해외 이제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임차 기간 자체를 길게 잡아두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더 보호하는 기간을 늘려야 하는 주장인데 문제는 선진국에서는 임대료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올리는 그 금액을 제한하지는 않아요. 그 비율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5%로 제한하지는 않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두 개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 나라는 사실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년은 늘리고 임차인의 권리 자체를 보호하는 것 자체는 저는 찬성이지만은 이후에 발생할 더 많은 문제, 경제적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적어도 임대료 상한선 자체는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 5%가 왜 5%로 정했을까요? 사람들 사이에서 사실 합의된 비율이 아닙니다. 그렇죠. 임의적으로 정한 거고. 그리고
그렇게 임대료가 말씀하신 대로 서촌 같은 경우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문제가 되는 지역이고 네, 예. 임대료가 그만큼 빠르게 오르는 지역이죠. 그런데 모든 지역들이 서촌처럼 그렇게 빨리 올랐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젠트리피케이션이 문제라 하지만 전체 상업 부동산을 보면은 사실 그렇게 뛴 곳은 일부에 불과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임대인의 또 재산권이 또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그 부분을 너무 철저하게 막아둘 경우는 다른 방식으로 임대인들이 우회해서 임대료를 다른 방식으로 수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사실 경제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느 방향에 좋은 방향을 한다 치면은 항상 부작용이 딸려오거든요. 그래서 임대료 자체를 그냥 계속 지금처럼 막아두고 기한만 늘릴 경우에는 괜찮아 보인 거긴 하지만 결국 다른 부작용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임대료 문제와 관련해서요. 그 압구정 로데오 거리, 그러니까 요즘 굉장히 주목을 받아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것이 경제가 막 화랑일 때는 뭐 저 건물 하나 있으면은 부럽다. 저기 한 달에 저기서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다. 얼마냐. 뭐 그러다가 경제가 나쁘면 저기다 텅텅 볐다. 저기 건물 있는 사람 다 죽어 나간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얼마 전까지 저 앞에 지나가면서 맞아요. 다 공실이다. 뭐 최근에는 또 활기가 좀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임대료 문제와 관련해서 이 대규모 공실 사태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업앤다운이 심해지는 우리 경제 구조 이것도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제 그렇습니다. 공실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자산 가치 평가의 실패라 볼 수 있어요. 건물 자체도 하나의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 건물에 대해서 임대인인 건물주가 생각하는 이제 자산이 있고 이 정도면은 이 정도 임대료는 받아야 돼라고 제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상가 이제 점포를 빌리는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비싸다 하면 사실 들어가지 않게 되죠. 결국 그게 서로 이제 가격이 매치가 안 되지 않아가지고 발생한 게 공실이거든요. 지금 것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현재까지는 사실 어느 지역이 뜬다 하면은 임대인들이 너무 빠르게 이제 임대료를 올려버린 측면이 컸습니다. 압구정 로데오 거리 같은 경우는 침체된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임대료를 너무 빨리 올려서 여기서는 더 이상 장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죠. 수지가 맞지 않는다 해서 나가버린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원래 압구정 하면은 사실 명품과 그런 이제 럭셔리한 그런 상품들로 가득한 거리였지 않습니까? 이게 옛날에 비해서 시대가 바뀌었죠. 이게 사람들은 웬만하면 국내에 있는 이제 럭셔리 샵에 가기보다는 해외에 나가서 직접 구매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늘었으니까요. 이런 트렌드도 바뀌었죠. 그리고 압구정이 쇠퇴하기 시작한 게 본격적으로 쇠퇴하기 시작한 게 사실 이제 가로수길이 생기면서 됐습니다. 가로수길이 생기면서 가로수길이 압구정 로데오의 대안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다 빠져나가게 되고 유동인구도 빠져나가서 그렇게 비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트렌드의 변화. 예, 트렌드의 변화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상권의 중심지 자체가 옮겨 나온 겁니다. 로데오가 다시 이제 뭐 활기를 찾고 있다지만은 사실 로데오의 옛날 중심지 거리는 여전히 침체 상황이고요. 그래요? 도산공원 쪽을 중심으로 이제 뭐랄까 살아날 기미가 보이는 정도지 아직까지 옛날만큼 그렇게 잘 됐다고 보긴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압구정 쪽에서 압구정에 이제 건물 가지고 있는 임대인들도 이제 그렇게 계속 장기간의 이제 공실이 지속되니까 결국은 임대료를 낮추는 형식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게 조정이 되려면 좀 오래 걸릴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임대료 얘기까지 했는데 또 한 가지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이 권리금이잖아요. 네. 권리금 문제 때문에도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권리금 관해서도 좀 조언해 주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일반적으로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건물주들이 이제 임대료를 너무 올렸다라고만 하는데 저는 그 다른 원인으로 또 권리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권리금은 임대료와 나란히 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임대료가 높아질수록 권리금도 같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근데 그 권리금은 사실 임차인과 임차인 간에 수취되는 거래되는 이제 금액이에요. 사업으로 얻는 수익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면은 임차인 입장에서 권리금은 자본소득에 해당합니다. 일종의. 네. 그래서 어느 상권에 들어가서 권리금이 올랐다. 그러면 그만큼의 자본 차익을 거두는 거나 다름없죠. 그런데 이런 것의 문제점은 결국에는 뜨는 상권이 있다. 그러면 임차인들이 너도 나도 거기에 몰려서 권리금을 수익을 내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뛰어드는 것도 문제고요.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임대료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현상이 있으니까요. 또 한 가지, 권리금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업에서 좀 쉽게 이제
쉽게 망할 수 있다는 것도 조금 이제 덜 고려하게 돼요. 그나마 권리금을 좀 남겨나가면 사업에서는 조금 손해봐도 괜찮다라는 이제 입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쉽게 뛰어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 점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가게들이 경쟁력을 더 낮게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사업자들은 사업으로 소득을 내는 것을 목표로 그렇죠. 해야 되는데 네. 권리금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권리금을 안전장치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고민을 하지 않고 더욱더 쉽게 뛰어드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경제의 규모가 커지면 사실 그런 상황 속에서는 권리금이 나름대로 정기능도 하고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경제가 다운이 되게 되면 아니 권리금을 오히려 반대로 지불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이게 경제가 이제까지 대한민국의 경제가 쭉 성장해 왔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권리금이 1억 받고 들어왔는데 나중에 이제 5천만 원밖에 못 받는 상황이 되니까 자본 잠식이 되고 이 권리금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권리금은 점점 축소되거나 이제 사라져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사실 권리금의 성격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권리금이 정확하게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정의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권리금의 성격이 이제 이 자리를 내가 이렇게 키웠으니까 내가 이 정도의 기여분을 내가 이제 챙겨가겠다라는 그 경향인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기여분이나 그런 것들은 임대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임대료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권리금 내가 이 정도 가치를 키웠다. 그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는 사실 정확한 계산이 어려운 부분이고 굉장히 불분명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뭐 여기서 단골을 만들고 어느 정도 그렇게 했다고 기여하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업 자체를 그냥 인수하는 케이스보다는 그 가게를 이제 전에 있던 가게와는 다른 업종으로 해서 일으켜버린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기존에 거기서 모아뒀던 권리라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의미가 없어지는 네. 거죠. 물론 이게 상인분들, 개개인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좀 굉장히 예민한 문제고 하지만은 장기적으로 볼 때 그렇게 가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인 거죠. 이제 저희가 이제 압구정동 얘기도 했고, 그리고 상대로 이제 가로수길 얘기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요즘 트렌드를 봤을 때 요즘에는 뭐 익선동이라든지 뭐 망원동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이렇게 주목받는 지역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 공통점은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마 젊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40, 50대,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령대로서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랑 트렌드랑 맞나를 한번 점검받는 입장에서 전문가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뭐 경리단길, 뭐 상수동, 네, 또 성수동. 경리단길은 이미 지나지 않았나요? 그런가요? 제가 조금 더 아니 거기 트렌드에 민감하지 계신 않아요? 분들이 좀 또 뭐 뜨는 동네들이 여러 군데 있죠. 망원동이라든가 뭐 익선동이라든가 이제 성수동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물리적인 조건으로 보면 사실 공통점이 좀 꽤 있습니다. 일단 지하철역과 굉장히 가까운 동네라는 것들이 이제 우선적인 조건입니다. 왜 지하철역이 가까워야 되냐? 사람들을 대규모로 이제 가장 대규모로 이제 수송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사실 지하철이거든요. 그래서 지하철과 가깝다는 거는 그만큼 사람들이 가기 편하다는 거기 때문에 접근성에서 되게 우선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그 뜨는 동네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굉장히 임대료가 낮은 지역이란 거죠. 익선동도 그렇고, 뭐 옛날 망원동도 그렇고, 성수동도 그렇고, 공통적인 이제 특징이 원래 거기가 굉장히 이제 낙후된 이제 주택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공장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에 임대료가 낮아서 상인들이 거기서 이제 사업을 일으키기 굉장히 용이해졌고요. 임대료가 낮으면 그만큼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도 굉장히 다양해지니까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또 더 찾아가게 된 거죠. 그렇게 더 특색 있는 사업을 찾아서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이제 이런 물리적 조건은 그런 뜨는 동네가 되면 배후지의 후보가 되기에는 적합하지만은 이 물리적 조건 자체가 그 지역을 뜨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거를 이제 명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럼 내가 창업을 할 것이다. 그러면은 진짜 창업을 해서 성공할 만한 팁을 주신다면 어떤 걸 주시겠어요? 동네까지 좀 찍어주시죠. 이게 그 물리적 조건만으로는 뜨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띄우는 건 무엇이냐? 저는 이제 실리콘밸리를 좀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실리콘밸리는 이제 모두가 인정하는 혁신의 중심지입니다. 그럼 왜 하필
실리콘밸리가 혁신의 중심지가 되었느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거기에 스탠포드 대학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스탠포드 대학이 워낙에 많은 이제 IT 인력들을 공급하기 때문이다라 하는데 실제로는 트랜지스터 이제 발명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윌리엄 쇼클리라는 이제 연구자가 있습니다. 이 스타 연구자가 오렌지 농장밖에 없었던 그 지역에 와서 IC 칩을 제조하는 그런 회사를 차렸기 때문에 반도체 회사를 차렸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나온 인력들이 실리콘밸리를 대표하는 기업들을 차리게 된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이제 어떤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으로 사람들과 인력과 그런 끌어들일 수 있는 스타가 필요합니다. 똑같은 게 상업부동산에 똑같이 적용돼요. 아까 망원동이나 상수동 뭐 이런 곳들, 성수동도 그렇고요. 스타 사업자들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 똑같은 질문 던져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지역이 뜨게 될 것인가? 그럼 그 지역의 스타가 누구인가? 어떤 가게가 스타인가? 어떤 가게가 스타가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면은 그나마 힌트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뭐 어떤 지역에 가서 장사 잘해서 돈 벌겠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곳에 사시는 원래의 주민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가치도 함께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도 갖게 되네요. 네네. 네. 좋습니다. 예, 오늘 TV 책방 목소리 마지막 공식 질문입니다. 김영준 작가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은 내 인생의 한 구절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죠. 이제 블랙스만이라는 책으로 이제 금융이 또 굉장히 유명해졌던 나심 탈렙이라는 저자가 있습니다. 네. 이 나심 탈렙이라는 이제 저자가 썼던 책이 행운에 속지 마라는 책이거든요. 이 행운에 속지 마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실력과 행운을 구분하지 못한다고요.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의 성공이 모두 다 자기 실력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실패는 운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혼동될 수 있다는 거죠. 성공한 건 오히려 운 때문일 수 있고 실패한 건 실력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책을 쓰게 된 이제 계기 중에 하나도 사실 사람들이 왜 자꾸 그렇게 실패를 하고 너무 많이 실패를 하고 왜 그렇게 실패를 하는 것인가? 실패가 뻔히 보임에도 왜 그렇게 덤벼드는 것인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저 부분에 더 접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나심 탈렙의 행운에 속지 마라에 나오는 사람들은 실력과 운을 구분하지 못한다. 이런 말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네. 내 인생에서 상당 부분이 행운이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은데.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관을 갖고 계시군요. 네, 그러니까 실력이 별로 없었다 이런 생각을 나는 완전히 성공했다 이런. 그런 맥락에서. 예, 생각이신데요. 예. 네. 오늘 골목의 전쟁, 소비시장은 네. 어떻게 움직이는가, 나이 든 사람이 사업하면 왜 더 잘 망할까, 혹시라도 창업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한번 꼼꼼히 챙겨 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V 책방 목소리 이번 주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